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제가 이제 KBS ETV 이제 고정 출연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죠. 미워도 다시 한번 코너에서 여러분께 이제 재미있고 유익한 생활법률 이제 지식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10월달까지는 목요일이죠. 그 다음에 11월, 12월은 이제 매주 수요일로 이제 바뀌는 여러분. 10월까지는 매주 목요일 날 아침 7시 40분 KBS E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재미있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생활법률 상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식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였나요? 네,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네. 젊은 부부인데요. 네.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2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네. 그 사이 어머니는 열심히 자식을 키웠고요. 네. 아들을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네네. 근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요. 자기 아버지라고 거액의 부양료를 요구합니다. 아, 참. 심지어는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네. 며느리까지 만나서 네. 부양료를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며느리를 막 괴롭힙니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내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게 궁금하시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버지가 네. 부양료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부부 자식 간에 부양료라는 것이 법적으로 있나요? 민법에는 부양 의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제 974조죠. 우리 민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직계 혈족 및 배우자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부부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다는 건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서로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당연히 필요할 거 아닙니까? 생활비 같은 거를 좀 도와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돈을 번다. 그러면 이제 가정주부인 아내한테 이제 생활비를 당연히 지급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어리면 당연히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키워야겠죠. 언제까지? 성년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양 의무예요. 근데 반대로 자식들 잘 키워놨더니 이제 자식들은 이제 성공을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잘 번다. 근데 부모님은 이제 노쇠하셔가지고 생계 능력이 없다. 그럼 누가 누굴 부양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한다. 그게 이제 부양 의무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부모 자식 간에 실제로 부양료 관련 소송이 많은 편인가요? 뭐 저희 사무실에도 그런 상담이 꽤 있죠. 이혼 상담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20년 30년 전에 애 어렸을 때 그냥 집을 나갔다, 가출했다, 뭐 다른 여자랑 이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이제 아이들 다 크고 재산 많이 생기니까 찾아오죠. 찾아와서 뭐라고 주장해요? 자신도 부모님이다. 나도 부모니까 자녀한테 부양료 달라고 하고, 또 부인한테도 나 좀 뭐 돌봐달라. 심지어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로 황당하죠. 이제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들 다 키우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남편 도움 없이 다 혼자서 다 키우고 이제 뭐 열심히 이제 노력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도 마련하고 집도 마련하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동안 이제 나몰라라 했던 남편이 찾아와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반 달라. 자식한테도 부양료 달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대법원 통계에서도 2008년부터 2018년 동안 60%가 부양료 소송이 이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부양료 사건은 이제 꼭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부모님이 자식한테 청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제 할머니분이 오셨는데 이제 아들을 이제 굉장히 귀하게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뒷바라지 해준 거죠. 결혼할 때도 이제 집도 사주시고 사업자금도 대주시고 아들은 성공했어요. 성공한 사람에서는 정말 떵떵거려 잘 사는데 그 어머니는 반지하 살고 있는데 아들이 그냥 불효자예요. 불효자라서 아주 그냥 못된 사람 같아. 어머니를 그냥 방치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안 주고 그렇게 지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김대리? 가슴이 좀 미어져. 가슴이 미어져 괘씸하죠. 그래서 그 아들 상대로 좀 소송해달라 그렇게 해서 찾아오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그 자식 상대로 해서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집 같은 걸 줬다. 그런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재산 반환 소송하면 부모님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 어렵죠? 이미 자녀에게 재산 줬기 때문에 번복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불효 소송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쉽게 불효 소송이라고 하는데 불효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쉽지가 않아요. 이미 자식한테 준 재산은 법적으로 뭐예요? 증여죠. 증여 재산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다른 사람 앞으로 어떤 집이라든지 물건이 건너가면 다시 돌려받기 어렵다. 자,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불효자식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효도계약서입니다. 효도계약서.
자, 이렇게 효도계약서가 있어요. 자, 효도계약서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면 돼요. 이제 A4 용지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죠. 효도계약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들한테 무슨 아파트를 증여했다. 그럼 그냥 증여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계약서를 받으시란 말이에요. 각서도 괜찮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 부모님이 아들한테 양도하는데, 즉 증여하는데, 대신 이제 어떤 조건을 다는 겁니다. 아들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매달 달라. 이게 부양료죠. 우리가 오늘 주제인 부양료를 이제 매달 지급한다. 10년, 20년 아니면 평생 지급한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효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효도계약서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뵙는다. 아니면 멀리 계시면 뭐 한 달에 한 번 찾아뵙는다. 이렇게 쓰시고, 이러한 사항을 만약에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효도하는 내용을 위반하면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받겠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짜 쓰시고 이름 쓰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서라든지 각서를 쓰는 사람이 이긴다.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면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 민법에 뭐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은 오히려 선량한 풍속을 긍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내용이 얼마나 그 선량한 풍속 아닙니까? 그런 풍속을 각서나 계약서로 이제 쓴단 말이에요. 이걸 쓰지 않으면 우리 법에서는 법과 도덕은 다른 거예요.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판사님 제 아들이 불효하니까 이거는 도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불효자를 혼내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법에서는 그걸 인정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항상 이런 각서라든지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뭐 이거를 꼭 뭐 자식 상대로 소송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를 쓴 자식과 안 쓴 자식 누가 더 잘할까요? 쓴 자식이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구나.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지? 구두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대리 이런 효도계약서 좀 봤어요? 대표님이 이번에 내셨던 책에서 봤습니다. 책에서 봤어요? 네.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이혼을 결심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책을 이번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썼어요. 양서를 많이 출판하는 미네민에서 이제 출판한 책 아닙니까? 이 책에 보면은 부부간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내용, 효도계약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서면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책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책도 많이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양료 소송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양료를 얼마를 받을 수가 있을까? 얼마 정도 받는 게 적당할까요? 최소 생활비 정도. 많이 받으면 좋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뭐 넉넉하게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을까? 양육비랑 비슷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자녀를 이혼할 때 키우는 양육비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실무에서는 양육비가 많이 인정은 안 되죠. 얼마 정도 인정이 돼요? 적게는 50, 많게는 한 100. 그렇죠. 보통 50에서 100, 뭐 정말로 고소득자 같은 경우 150, 200 정도 나가는데 보통은 100만 원 내외거든요. 부양료도 비슷해요. 한 100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게는 뭐 10에서 2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많게는 뭐 100만 원에서 150 정도, 뭐 정말로 드물게는 뭐 2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건 꼭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도 부양료 청구는 가능해요. 언제 부부가 부양료 청구 가능할까요? 이혼하고 나서. 아니에요. 이혼하고 나서는 부양료 청구 못해요. 이혼하면 남남인데 어떻게 부양 달라고 그래요? 미국은 부양료 청구 가능해요. 미국은 좀 특이하게 이혼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 수입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좀 뭐 평생은 아니지만 한 2, 3년 정도 부양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혼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그 독립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서포트 개념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보통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부양료, 생활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이혼하는 순간 남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잘 살고 그래도 그 사람한테 부양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없어요. 뭐 연인 간에도 헤어지면 완전 남남이잖아요. 헤어진 연인한테 뭐 청구할 수 없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헤어지면은 남남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언제 청구할 수 있느냐? 부부가 이혼을 안 했는데 별거를 하거나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상대방의 생활비를 끊는 경우가 있죠. 근데 막상 이혼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혼을 안 했을 경우에 부양료 청구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니면 이럴 수가 있겠죠. 남편은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을 청구하는데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 근데 남편이 생활비를 딱 끊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부양료인 거예요. 생활비를 받아야죠. 그렇죠. 생활비 받아야지 하는 거야. 이혼을 원치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도 되게 억울한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부양료를 줘야 하나요? 그 원칙적으로는 부모 자식 간에 뭐 사이가 좋건 안 좋건, 효자건 불효자건 부양의무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효자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애들, 뭐 어린 학생들 막 굉장히 말 안 듣고 말썽 피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자녀를 방치하면 안 되겠죠.
부양료 생활비 지급해야 되잖아요. 성인 될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비정한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보기 싫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지급해야 되는데,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2012년에 청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아버지가 딸을 굉장히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얼굴도 때려가지고 심지어 앞니까지 부러졌어요. 딸이. 그리고 학교도 보내지 않고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자녀가 이제 크고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소송을 한 겁니다. 부양료를 달라. 딸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가 그동안 이제 방치해놓고 이제 자기 크니까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부양소송하니까, 자 그럼 원칙적으로는 제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를 기각을 시켰어요. 굉장히 예외적인 이례적인 판결이죠. 그 법원의 논거는 뭐냐? 바로 권리남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는 원래 법이라는 거 명확해야 되잖아요. 조항이. 예를 들어서 뭐 부양 의무, 뭐 이혼 사유, 뭐 여러 가지 딱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근데 모든 세상의 그런 일들을 딱 명확하게 법조항으로 딱 이렇게 함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포괄적인 규정이에요. 소위 말해서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인 규정인데, 그게 뭐냐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계약은 신의성실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이 어긋나면 안 된다. 그리고 권리도 남용하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포괄적인 규정이 있죠. 왜냐하면 모든 이런 행동을 다 법에 이렇게 포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을 법에 명문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도의에 반하는 그런 행동은 법에서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논리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아버지의 행동은 도덕에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맞지 않죠. 신의에도 맞지 않죠. 그래서 본인의 권리를 남용한 거라서 법원이 그런 민법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기각한, 굉장히 저는 이게 잘된 판결이다, 솔로몬의 재판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훌륭한 판사님 같아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사실 저는 이제 법원의 재판은 이래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법조항도 중요하고 판례도 중요한데, 너무 딱딱하게 형식적으로 법조항만 딱 규정하고 판례만 딱 맞추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부양은 법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다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럴 수가 있고. 근데 이혼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혼 사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산 분할 무조건 인정해줘라. 상속도 마찬가지, 무조건 인정해줘라. 물론 법에는 맞지만 그게 실질적인 정의에는 반하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혼 같은 경우도 20년 30년 남남처럼 살았는데 무조건 살아라. 특별히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이혼 사유가 없다, 증거가 없다, 증거 없으니까 무조건 이혼 기각. 그거는 좀 저는 정의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법원에서도 굉장히 사건이 많아서 힘든 걸 알겠는데, 조금 꼼꼼하게 사건을 좀 파악을 하고 의뢰인이 어떤 당사자들이 어떤 고통이 있는가, 왜 이혼을 도대체 청구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왜 이혼을 원하지 않는가, 아니면 왜 부양료를 청구하는가, 조금 본인들의 좀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법조인들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보통 법조인들은 기록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 기록, 증거가 뭐가 있나. 물론 기록이 중요한데, 이 기록에만 너무 함몰돼 있고 사람의 이야기는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훌륭한 법조인은 기록만 너무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라. 그게 훌륭한 법조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 기록은 좀 소장이나 이런 건 좀 허술하게 썼지만 도대체 뭐가 억울한가, 이런 거를 좀 우리 법원 아니면 뭐 검찰, 경찰,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당사자의 이야기들을 경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부모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양료, 이 스토리 같은 경우는 20년인데요. 네. 그걸 일시불로 지급하려면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이래요. 이제 양육비랑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양육비는 그동안 못 받은 거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하죠. 네. 그래서 뭐 10년, 20년 동안 양육비 안 줬다 그러면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해요. 하지만 부양료는 과거에 못 받은 걸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건 또 사실 어려워요. 양육비도 사실 일시금을 잘 인정 안 하잖아요.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 써버리지 않을까요? 다 써버리고 또 찾아와요. 또 달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양육비도 마찬가지예요. 일시불로 받으면 다 쓴 다음에 또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나 부양료는 매월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종종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자녀가 사망한 뒤에 자녀의 보험금이나 남은 재산을 그동안 연락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부모가 나타나서 가져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부모가 부양을 하지 않는데도 자녀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구하라 씨. 저도 구하라 씨 굉장히 팬이었거든요. 카라 때부터 정말 열심히 노래도 하고, 그중에 또 성격도 굉장히 밝잖아요. 근데 구하라 씨가 사실 우울증도 심하게 앓고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남자친구랑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죠. 또 아픈 가족사도 있었어요. 그 친모가 이제 구하라 씨를 제대로 양육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방치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 사후에 또 구하라 씨 재산 가지고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친모가 나는 어쨌든 친모기 때문에 이 구하라 씨 재산 가져가겠다. 근데 법적으로는 그거 맞는 말이죠. 상속권이 있거든요. 아무리 비정한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불효자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있고 우리 민법에는 상속 결격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이 안 되는 경우가 딱 몇 가지밖에 규정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상속인을 살인했다든지 살해나 뭐 살인 미수 아니면 유언장을 위조했다든지. 근데 뭐 상속인을 뭐 살해하는 경우는 뭐 많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을 때렸다. 그 때린 패린 자식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건. 된다니까? 현행법에는. 우리 법에는 부모님을 때린 패린 자식은 상속을 못 받는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부모님을 살해하려고 한 사람만 상속 못 받지, 뭐 때린 게 살인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때리는 아주 패륜 나쁜 불효자 같은 경우는 현행법에 의하면 상속을 받고, 반대로 자식을 방치하고 그냥 나몰라라 가출한 부모, 그런 부모도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또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소방관 딸이 순직을 했는데 그 딸의 그 보험금 그것도 받으려고 또 친모가 찾아와서 뭐 소송도 하고 뭐 난리 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안 되겠다. 현행법을 바꿔야겠다고 해서 일어난 운동이 뭐예요? 구하라법 아닙니까? 구하라법. 구하라법이 뭐예요? 우리 민법 이 상속 결격 사유를 좀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 상속 결격 사유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죠. 뭐 살해하려고 하자 유언장. 너무 이게 협소하기 때문에 이걸 좀 범위를 넓히자. 그래서 뭐 부모님에게 패륜하는 불효자라든지 아니면 자식을 방치한 그런 비정한 부모 같은 경우에도 상속권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상속권을 제한시키자. 이게 이제 민법 개정안인데 이게 이제 논의는 됐지만 사실 지난번 국회에서는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심사 중인데 또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법적 안정성을 뭐 해친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자들이나 반대할 수는 있는데 너무 좀 탁상공론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실무를 안 해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책만 본 사람들, 무슨 뭐 교수님이나 학자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적으로 책만 보고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을 잘 안 가고 이제 일만 하고 뭐 학자 같은 경우에도 책만 보고 법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같은 실무가가 있고 또 아니 법학자나 이렇게 이 책으로만 공부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너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혼 같은 경우에도 유책주의가 중요하다. 뭐 파탄주의가 중요하다. 책만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책만 보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게 책만 보고 이론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점. 실제 사례에 적용. 이 사례를 몰라요. 실제 사건을 한 건도 안 해봤어요. 제가 이제 김복준 교수님하고 친하잖아요. 김복준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 뭐 이제 뭐 프로파일러 책만 보고 이제 막 범죄 현장을 얘기하는 경우와 김복준 교수님은 실물을 가끔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불만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물을 좀 알아야지만 범죄인이 정말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책만 보고 범죄의 성향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는 범죄자와 책만 보는 거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이혼하는 사람들, 저같이 이혼하는 사람들 저는 매일 상담하고 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점이 있거나 법의 문제점이 뭐구나 이건 아는데 이거 실물을 모르고 그냥 뭐 이론만 하면은 이런 게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하라법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해요. 구하라법 통과되는 게 법적 안정성이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저도 법적 안정성이 문제가 있대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래서 아니 그냥 이런 거예요.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니 그게 뭐 어느 정도가 불효자냐 어느 정도 비정한 부모냐 그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상속권을 박탈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가 판단을 해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사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들 아닙니까? 최고로 대한민국에서 엘리트들. 법원에서 판사가 이 사람이 불효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겁니다. 비정한 부모가 아닌지. 이혼 사유 판단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법원에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죠. 법에 이혼 사유가 규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민법에. 특히 6호가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분들에 의하면은 6호도 없어져야 돼요. 법적 불안정성이 생기잖아요. 언제 이혼되는지 안 되는지 다 다르잖아 판사마다. 그죠? 물론 너무 이 편차가 나면 문제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판사는 이혼도 되고 어떤 게 안 되는 경우. 그러면 그거 규정 다 바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법적 안정성을 취하면 판사 대신 AI가 있으면 됩니다. AI 아시죠? 우리 영화 보면은 AI가 재판하잖아요. 그럼 딱 법과 판례대로만 딱딱 판결을 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AI가 만약에 판결 내린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컴퓨터가 판결 내리면. 또 억울한 경우. 억울한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득이하게 이제 음주운전을 했어. 음주운전하면 무조건 면허 취소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3번이면 구속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3번째 음주운전 한 건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아들이 이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119가 안 와. 산골이라서. 근데 저기 읍내 병원에 가야 돼. 근데 맥주 한 병 마셨어. 근데 가만히 두면 119 올 때까지는 기다리면 아들은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용의사?
자기 운전해서 빨리 데려가야죠. 운전해서 가야죠. 음주운전이지만 어쩔 수 없죠. 이게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지금 산골에 아무도 없는데 자동차로 잠깐 저기 1km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음주운전은 안 되긴 하지만 아이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 긴급 피난을 하잖아요. AI는 그거 못 봐요. AI는 어떻게 돼요? 음주운전이니까 무조건 구속시키겠죠. 그래서 뭐 판사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정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사건이 많아야 된다고 봐요. 상속권도 마찬가지고 불효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게 다 법적 안정성, 불안정성 가정법원 판사가 다 판단하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 구하라법 꼭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구하라법이 왜 통과가 돼야 되냐면 이런 구하라 씨 같은 순직 소방관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현행법에 따르면 그런 불합리한 경우를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법이 통과가 되고 물론 이런 법이 통과되면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작용을 조금씩 개선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법원은 믿을만해요. 가정법원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다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하라법은 꼭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고 여러분들도 구하라법 통과된다는 걸 청원도 있고요. 국회에서도 지금 심의 중이니까 꼭 통과되라고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오늘 영상의 댓글에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하라법이 통과되길 바라면서 이인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